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끝자락에 있는 여성입니다. 예전에 이런 곳에 왜 자기 이야기를 쓰고 남들에게 알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살다 보니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 못하고 어딘가에는 풀어놓고 싶은 일이 생긴다는 걸 나이를 먹으며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이런 곳이 참 감사한 곳 같아요. 익명으로 제 이야기를 말할 수 있으니까요. 저도 마음 편히 제 얘기를 펼치고 싶어서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이곳에 워낙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많아 제가 겪은 일이 어떻게 들릴진 모르겠지만 제 사연도 나름 어마어마하고 황당할 거라고 생각돼요. 복수도 꽤 통쾌하겠고요. 그럼 제 이야기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어릴 적 부모에게 버려져 고아원에서 자라야 했던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고 악착같이 살아왔습니다. 집도 가족도 없이 어려운 형편 탓에 공부를 길게 하지 못해 가방끈은 짧았지만 어떻게든 성공하기 위해 노력해왔죠. 그렇게 장사를 시작하게 됐던 저는 열심히 살아온 덕분에 일찍이 자수성가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 나가서 자랑할 만한 부자는 아니었지만 젊은 나이에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어요. 그렇게 장사를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며 자리를 잡아가던 저는 당시 사귀던 남편과 결혼을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20대 중반부터 5년 동안 긴 시간을 같이 해왔으니 나이도 나이였고 이제 저도 결혼할 만한 여력이 있으니 더 이상 미루지 않고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남편과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게 됐고 이제 제게도 가족이 생기고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꿈꿨어요. 하지만 막상 시집을 갔더니 시어머니께서 절 인정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고아에 남들보다 짧은 가방끈 탓인지 제 부족한 배경으로 인해 시어머니께서는 처음부터 저를 못마땅히 하셨죠. 시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던 게 실수였는지 어머니께서는 결혼 후에도 저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알아서 나가 떨어지게 하겠다며 저를 한시도 가만두지 않고 절 괴롭히셨죠.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괴롭힘에도 쉽게 나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시어머니께서도 제가 독하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를 미워하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제가 더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미운 정도 정이라고 하는데 계속 마주치고 제가 먼저 나서서 잘 하다 보면 언젠가 어머니도 절 인정해 주시고 예뻐해 주실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했죠. 하지만 저만큼이나 저희 시어머니의 고집도 대단하시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저를 인정하려고 안 하시는지 저에게 끝까지 마음을 열지 않으셨던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미워서 역정을 내시다가 혈압이 올라 쓰러지기까지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쓰러져서 병원으로 실려 가시고도 저한텐 간병받기 싫으시다며 차라리 이대로 죽겠다며 말도 안 되는 고집을 피우셨어요. 저 때문에 죽겠다고 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아무리 미워도 언젠가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께서 저렇게까지 하시는 걸 보니 제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남편에겐 말도 못하고 저 혼자서 이혼에 대해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언젠가 좋아질 거라는 희망으로 버티고 참았던 거였는데 희망이 사라지니 저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어머니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날이 올지 더 이상 자신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동안에도 참았던 게 참을만 해서 참았던 건 아니었는데 여기서 더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못 견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저 때문에 쓰러지기까지 하신 시어머니를 보며
이대로는 저도 시어머니도 그리고 그런 저희 고부관계 때문에 중간에서 고생하는 남편까지 모두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두를 위해서 이혼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죠.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을 선택해야 한다는 게 억울하기도 하고 마음 아픈 일이었지만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남편은 절대로 안 된다며 절 말리려 했지만 전 이미 마음을 굳혔고 버틸 자신이 없었어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시어머니를 설득하려던 남편도 노력이 소용이 없다는 걸 알자 결국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닫고 제 의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합의 이혼을 하며 갈라서게 되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겪은 저는 제가 다시는 결혼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이혼을 한 지 3년의 시간이 지나며 여전히 혼자였던 저는 어느 날 제 가게 옆에서 새로 장사를 시작한 남자 사장님과 안면을 트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바로 옆 가게다 보니 싫어도 가깝게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 언젠가부터 그 사람이 저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연애 생각이 없어 그런 관심이 불편했던 저는 일부러 더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제가 먼저 호감을 표현하거나 괜히 오해를 살 만한 일을 차단해버렸죠. 그럼에도 자꾸만 제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 오는 걸 보며 전 대놓고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끝까지 마음을 접지 않고 그 후로도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을 절 쫓아다녔어요. 결국 그 끈질김에 저도 어쩔 수 없이 정균 씨를 만나보게 됐죠. 처음에는 그냥 밥이나 한번 먹어주고 말지 생각했던 건데 막상 데이트를 하고 나니 저도 싫진 않더라고요. 너무 오랜만에 해본 데이트라서 그런 건지 자꾸만 마음이 설렜던 저는 그 후로도 정균 씨와 몇 번 더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같이 밥 먹고 영화 보고 하다 보니 나중에는 참 애매한 관계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러자 정균 씨는 우리가 무슨 사이냐며 물어왔고 그 질문에 확실히 대답할 수 없었던 저는 결국 제가 왜 연애와 결혼에 부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건지 이혼으로 끝나야 했던 저의 첫 결혼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정균 씨는 제게 절대로 상처를 주지 않겠다며 다짐을 해왔어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연애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었고 결혼이야 어차피 제 사정을 알면 그쪽 집에서 반대할 거라고 생각해서 가볍게 만남을 시작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어쩌다 보니 연애 초반에 정균 씨의 가족들을 만나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제 생각과는 반대로 남편의 가족들이 다들 저를 환대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고아라는 것도 한번 결혼 실패를 했다는 것도 알면서 절 반대하지 않았던 거죠. 이후에도 저는 정균 씨와 연애를 하며 종종 가족들을 만나게 됐고 그때마다 늘 저를 반겨주는 식구들의 모습에 저는 첫 번째 결혼의 상처를 조금씩 회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점점 마음을 열어가던 어느 날 정균 씨가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오며 저는 결정을 내려야만 했어요. 이번엔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면서도 정균 씨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저는 결국 정균 씨의 가족들을 떠올리며 결혼을 승낙하게 됐어요. 이렇게 나를 받아주는 사람들을 다시는 못 만나겠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시댁의 결혼 반대 없이 모두의 축하 속에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실패했던 첫 결혼에서 제가 바라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는데 하는 생각을 하니 이제는 정말 제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던 중
저에게 또 하나의 고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언젠가부터 자꾸 제게 금전적인 부탁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돈을 빌려주는 일이 썩 내키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제게 잘해주시는 시댁 식구들에게 서운한 마음을 느끼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러자 남편이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말해왔습니다. 그럼 이런 방법은 어때? 당신이 여유가 없는 건 아니니까 돈을 빌려주고 그 대신 차용증을 쓰는 거야. 우리 가족들도 잠깐 빌리겠다는 거지 안 갚겠다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차용증 쓰고 빌려주면 서로 다 좋지 않겠어? 그렇게까지 말을 하니 안 빌려줄 수도 없고 결국 남편의 제안대로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주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 후로 시댁 식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제게 돈을 빌려달라 하기 시작했어요. 매번 돈 빌려달라 찾아오는 시댁 식구들 때문에 차용증은 점점 늘어만 나는데 먼저 빌린 돈을 갚을 생각도 없어 보여 애 같았던 저는 그 문제를 남편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남편은 제가 자기 가족을 빚쟁이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자기 가족을 무시하냐고 화를 냈고 그런 남편의 모습에 전 괜히 제가 잘못한 듯 죄를 지은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을 달래기 위해 더 이상 남편 앞에서 돈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러다 남편과 사이마저 멀어질까 겁이 났으니까요. 남편의 반응에 지레 겁을 먹고 불안해하는 게 이전의 결혼 실패 때문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지만 저 스스로도 제 마음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느새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끌려다니게 됐고 그러다 교통사고가 나며 의식을 잃고 말았죠. 그날 이후 기억이라고 할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끔 무슨 생각이 떠올랐던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린 것 같은데 그게 진짜 내가 떠올린 생각인지 바깥에서 들려온 목소리인 건지 아니면 꿈인 건지 지금도 구분되지 않아요. 제 기억이 이어진 건 사고 이후 제가 병실에서 깨어났을 때부터 이어졌죠. 잠에서 깨어나듯 눈이 떠졌는데 하얀 빛이 제 눈으로 쏟아지듯이 들어와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었어요. 어렴풋이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제 손을 붙잡고 제게 정신이 드냐며 물었고 급히 간호사를 부른다는 것만 느낄 수 있었죠.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며 제가 병원에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사고로 병원에서 깨어났다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사람은 남편이 아님 시댁 식구 중 한 명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손을 잡은 손길에서 또 다급한 반응에서 저를 얼마나 걱정했는지 느낄 수 있었던 저는 놀라고 있는 그 사람을 진정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손을 잡은 그의 손을 꽉 잡고 괜찮다고 말했죠. 그런데 의식이 점점 또렷해지며 제 시야에 들어오는 그 사람이 들려오는 그 사람의 목소리로 인해 제가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실에서 제 손을 잡고 있었던 그 사람이 당시 남편도 아니었고 시댁 식구도 아니었거든요. 제 손을 잡고 절 걱정하던 사람은 바로 제 전 남편이었어요. 뭐야? 당신이 여기를 어떻게 온 거야? 당신이 여기로 오면 어쩌자는 거야? 우리 그이가 알아? 그이는 우리 시댁 식구들은 정아야, 우선 진정 좀 해. 놀란 건 알겠는데 흥분해서 말하고 움직이면 몸에 안 좋을지도 몰라. 지금 이 상황에 말이 어떻게 안 나올 수가 있어? 당신이 누구 연락받고 여기 있는진 모르겠지만 여기 있으면 안 돼. 알았으니까 진정 좀 해. 의사 선생님 오시고 너 문제 없다는 것만 확인하고 갈게. 그럼 됐지? 옆에서 누군가는 너 괜찮은 걸 확인해야 할 거 아니야.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었어요. 어쩌다 전 남편이 제 옆에 있는 건가 싶었죠. 당시 남편이 전 남편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연락처를 따로 알고 있는 건 아니었고 그 전에 교류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보면 오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서둘러 자리를 일어나라고 했지만 전 남편은 제가 괜찮은 건지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괜히 더 소동을 일으킬 수도 없었고 그럴 만한 힘도 없었어요. 또 간호사분이 금방 병실로 들어와 제 상태를 확인했기 때문에 전 남편과 말씨름을 하고 말고 할 시간과 정신이 없었죠. 그렇게 제 몸 상태를 의료진 분들에게 확인받았고 다행히 문제가 될 만한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한동안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추가적인 검사를 받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했어요. 사고 이후 의식이 없었다는 말에 많이 놀랐던 저는 문제가 없다는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야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 때문에 걱정 많았을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제가 깨어났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줄 차례라고 생각됐죠. 그러기 전에 그때까지 병실에 있던 전 남편을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 들었지? 문제 없다고 하시니까 이제 돌아가 봐. 나 걱정돼서 왔을 텐데 이렇게 보내서 미안해. 근데 당신도 내 입장 이해하지? 우리 이제 조심해야 하잖아. 내가 나중에 연락할게. 그럼 이만 돌아가줘. 그게 정화야. 그냥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될까? 너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할 것 같은데. 왜 그래? 우리 이혼한 사이야. 난 재혼해서 남편의 시댁 식구들도 있고. 당신이 이성적인 감정 없이 나를 대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 눈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 알잖아. 더는 나 난처하게 만들지 말고 돌아가줘. 그러니까 정아야,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 너무 충격받지 말고 들어. 그러니까 네 남편과 네 시댁 식구들 말이야. 그 사람들 여기 안 와. 네가 연락해도 안 올 거고.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갑자기 왜 이러는 건데? 이혼하고 그동안 서로 잘 참고 잘 지냈잖아. 잘 지내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나와? 그이가 안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고? 그러니까 네 남편 말이야. 그 사람이 널 나한테 맡겼어. 그 인간이 너 식물인간 되고 나서 널 나한테 맡겼다고. 그 인간 지금 다른 여자랑 살고 있어. 너 버리고 다른 여자랑 결혼식 올리고 살림까지 차렸다고. 뭐? 그럴 리가.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당신이 뭘 잘못 알고 있는 거겠지. 그리고 설령 그 사람이 딴 여자 만난다고 해도 우리 시부모님이 어떤 분들인데. 그분들 날 친자식처럼 생각하는 분들이야. 그이가 그런 짓 하더라도 가만히 두고 보고 있을 분들이 아니라니까? 내가 지금 증명해 보일게. 내 휴대폰 좀 줘. 지금 당장 전화해서 보여줄게. 정화야, 우선 지금은 안정이 우선이야.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너만 생각해. 휴대폰 달라고? 아니라는 거 보여준다니까? 전화해서 네 생각과 다르면 그땐 어쩌려고? 너에게 이런 말 전하는 나도 힘들어. 근데 네가 그 인간 찾을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먼저 말해주는 것 빼곤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말하는 거 아니야. 며칠만 다른 생각 말고 네 몸만 생각해.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자. 다른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전 남편이 제게 미련이 남아서 저와 당시 남편의 사이를 질투해 이간질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하고 있었지만 전 남편이 하는 말이 진실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더 부정하고 싶었어요. 아니, 부정해야 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의 외도 이야기를 듣고도 부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식을 잃은 사이 벌어진 사건의 내막을 알고 싶었어요. 저는 전 남편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묻게 됐죠. 당신 그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 남편이 딴 여자랑 결혼식도 올리고 살림까지 차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며 우리 시부모님은 그걸 알고도 가만히 두고 봤단 말이야?
그리고 날 당신에게 맡겼다는 말은 뭔데? 도대체 내가 의식이 없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건데? 나 알아야 될 것 같아. 안정이고 뭐고 내가 눈뜨기 전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당장 알지 못하면 답답해 미쳐버리겠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알고 있는 내용들 모조리 알려줘. 전부 다 알려달라고. 나중에 몸 괜찮아지면 알려주겠다는 말은 하지 마. 난 지금 당장 알아야 하겠으니까. 정아야. 그래. 뭐 어차피 알게 될 일이고 이미 다 알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더 숨겨서 뭐 하겠니? 대신 내가 들려주는 얘기 다 듣고 난 뒤에는 네 몸만 생각하는 걸로 하자. 네 몸이 건강해야 네 남편, 그 집안 식구들에게 복수할 수 있지. 그러니까 정아, 네가 사고 나고 얼마 안 돼서야. 어느 날 네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전화 받았더니 네가 아니라 네 남편이었어. 처음엔 네 남편이 내게 전화할 일이 뭐가 있나 싶었는데 네 사고 소식 알리더라고. 네가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었다면서 말이지. 네 사고 소식을 듣고 나도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어. 그리고 네가 있다는 중환자실로 갔는데 면회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 하루에 제한된 면회 숫자와 시간이 있는데 이미 지났다면서. 그럼 도대체 날 왜 부른 건가 싶었는데 그때 네 남편이 날 부른 목적을 말하더라. 나보고 널 맡아달라면서 말이지.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 재혼한 남편이 전 남편에게 자기 부인을 맡아달라는 일이 있겠냐고. 자기가 죽을 병도 걸린 것도 아니고 멀쩡하게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말이야. 그래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물으니까 말 그대로 내게 널 맡기는 거래. 나보고 아직 널 못 잊지 않았냐고 물으면서. 너에게 우리가 이혼하게 된 이야기 다 들었다면서 아직 널 사랑하면 옆에서 돌봐주라고 하더라고. 지금 남편인 자기가 허락한다면서 말이지. 그래서 난 네 남편이 혹시 우리 얘기를 듣고 나한테 질투하는 건가? 아니면 네가 식물인간이 된 걸 나한테 분풀이하는 건가 싶어서 왜 이러는 거냐고 따져 물었더니 그제야 솔직한 속내를 말하더라고. 처음부터 너에게 접근한 이유가 돈 때문이었다고. 장사 시작하면서 인근 상인들이랑 부동산 업자한테 네가 돈이 많다는 걸 들었다는 거야. 나랑 이혼한 것도. 그래서 자긴 애초에 제밥에 관심이 있었다고 하더라. 네가 가진 돈 말이야. 근데 네가 식물인간이 됐으니 자긴 희생하기도 싫고 희생할 이유도 없다는 거야. 당장 너와 헤어져도 손해볼 거 없다고 볼장 다 봤다면서 이렇게 식물인간이 널 계속 기다리다 2년, 3년, 4년 시간이 흐르면 그때 이혼하고 재산분할 받으면 된다면서 말이지. 그러니까 나보고 아직 내게 마음이 있다면 널 돌보라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놓아줄 때 너와 결혼을 하든 버리든 내 마음대로 하라면서. 싫다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럼 널 누가 돌보고 얼마나 살지 알겠냐며 대놓고 조롱하더라. 그 말에 내가 화가 나서 그 녀석 두들겨 패려고 했는데 그럼 자기 끝까지 이혼 안 하고 버틸 거라고. 나한테 너 죽어가는 모습, 네가 제대로 된 간병도 못 받고 엉망인 모습 보여주겠다면서 협박하는 거야. 자기가 유일한 가족인데 널 방치한다고 누가 신고하고 문제 삼겠냐면서. 그 말을 듣곤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 정말 분한데 그놈이 하는 말이 사실이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내 성질대로 행동했다간 네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쥐었던 주먹을 내려놓고 내가 널 돌보겠다는 말만 한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네 옆에 있었던 거고. 그놈이 하는 얘기를 들어봐서는 아무래도 그 집 식구들도 처음부터 한통속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널 돌보는 동안 한 명도 널 찾아오지 않지. 정아야, 지금 네가 어떤 기분인지 내가 다 이해할 순 없겠지만 대충은 알아. 엄청나게 화가 나겠지. 근데 화가 나더라도 우선은 좀 참자. 지금은 네 몸이 우선이잖아. 너 회복하면 그때 내가 어떤 복수가 됐든 도와줄 테니까 지금은 참아. 응? 전 남편이 한 말을 듣고 그게 정말 진짜 있었던 일이냐며 묻고 싶었지만 그 내용이 너무 상세해서 또다시 그 이야기를 들으면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아서 묻질 못했어요.
그렇다고 또 가만히 못 있겠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남편 놈은 상간녀와 깔깔거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고 시댁 식구들 역시 제가 어떻게 됐든 간에 자기들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테니까 말이죠. 그 생각을 하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순간 어지러워 생각만치 한 번에 일어나진 못했지만 비틀거리면서도 어떻게든 일어나 시댁으로 향하려고 했죠. 그러자 전 남편이 절 붙잡고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아야, 지금까지 내가 한 말 듣긴 들은 거야? 지금은 네 몸만 생각해야 한다니까. 너 이제 막 깨어났어. 앉고 일어서고 걷고 이런 기초적인 행동들도 전부 걸음마 배우듯 연습해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 말씀 못 들었어? 제발 누워서 쉬라고. 너 같으면 쉴 수 있겠어? 네 말대로 남편이라는 놈이 시댁 식구들이 나 이용하고 다 쓴 건전지 버리듯 버렸다는데 마음 편히 누워있을 수 있겠냐고? 나 말리지 마. 나 그 인간들 찾아갈 거야. 찾아가서 자기들이 한 짓이 얼마나 몹쓸 짓인지 내가 똑똑히 알려줄 거야. 그 인간들 내가 법적으로 혼내줄 거라고. 그리고 내가 그 인간들 내 가족이랍시고 빌려줬던 돈들 당장 다 갚으라고 할 거야. 알겠는데 네 몸 다 낫고 너 지금 일어서지도 못하는데 어딜 가겠다는 거야? 절 걱정하며 말리는 전 남편과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병실에서 소란이 일어나자 간호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깨어나 안정을 취해야 하는 제가 병원 침상을 일어나 전 남편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자 놀라서 저를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환자분, 지금 뭐 하시는 거세요? 움직이시면 안 돼요. 조금 전에 주의사항 다 들으셨잖아요. 움직일 수 있다고 느껴져도 누워 계셔야 해요. 얼른 누우세요. 간호사님, 저 이거 좀 다 떼주세요. 저 나가야 할 일이 있어서 그래요. 진짜 급한 일이라서 그래요. 안 되세요. 오늘은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께서 활동해도 괜찮다는 말씀 믿기 전까지는 눕고 앉아만 계셔야 해요. 지금 혈관이고 근육이고 전부 약해진 상태라 움직이시면 무리가 와요. 그럼 퇴원할게요. 병원에 책임질 일 없게 하면 되잖아요. 저 꼭 나가서 해야 할 일 있어서 그래요. 제발요. 간호사분이 절 말려도 제가 나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자 병원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제 담당 의사 선생님까지 오셔서 움직이면 안 된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죠. 그럼에도 제가 반드시 나가야 한다고 하자 병원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류와 제 상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고 주의를 줬다는 서류에 서명을 한 다음 퇴원 수속을 밟는 조건으로 병원 밖을 나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퇴원 수속을 밟는 중에도 병원을 나서는 중에도 전 남편은 절 걱정하며 어떻게든 제 발걸음을 돌려 세우려고 했죠. 지금 네가 이 몸으로 가서 뭘 어쩌겠다고. 이제 겨우 깨어났는데 복수도 못하고 더 큰일 당하면 어쩌려는 거야. 당신 아까 어떤 복수든 나 도와주겠다고 했지? 그 말 좀 더 일찍 지켜줄 수 있겠어? 오늘 복수만 끝나면 당신 말하는 대로 할게. 오늘 일만 끝나면 누워서 꼼짝 안 할 테니까 나 좀 부축해줘. 나 시댁까지만 가게 해주면 돼. 정아야. 나 이대로 누워있으면 복장 터져서 죽을 것 같아서 그래. 제발 도와줘. 그럼 내가 돌아오자고 하면 오는 거야? 네 몸 상태 안 좋아지거나 분위기 이상하게 흘러간다고 내가 판단되면 그땐 돌아오는 거다. 알겠어? 알겠어. 그렇게 할게. 그렇게 절 걱정하는 전 남편에게 애걸복걸하며 부탁해 시댁으로 향할 수 있었어요. 솔직히 남편 놈에게 먼저 가고 싶었는데 전 남편도 남편이 어디서 딴 년과 지내는지 모른다는 말에 시댁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죠. 몸은 벌써부터 천근만근 피곤하고 지쳐서 발걸음 한 발짝 떼는 것도 힘들었지만 끓어오르는 화를 장작 삼아 정신력으로 버티며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도착해서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다행히 아직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문을 열고 시댁을 들어섰고 다행히 시댁 가족들은 거실에 둘러모여 저녁 식사 겸 간단한 술자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들어오자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제 이름을 부르며 대하다 갑자기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화들짝 놀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아 너 왔니? 저녁은 잠깐만. 정아? 정아? 어머, 저기 정아 나만 보이는 거니? 나 지금 귀신 보고 있는 거야? 새언니, 아니야. 엄마, 내 눈에도 새언니가 보여. 뭐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얘 정아야, 너 정아 맞니? 우리 며느리 정아가 맞아? 왜요? 제가 귀신으로 보이세요? 식물인간 돼서 평생 못 일어날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찾아와서 놀라신 거예요? 어떻게 제가 못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죠. 제가 어떤 상태인지 찾아와서 확인이라도 해보셨어요? 제가 일어나길 바란 적은 있으세요? 그게 무슨 소리니? 우리가 왜 네가 일어나길 바라지 않았겠어? 너 사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네가 깨어나길 바라고 있었는데. 그리고 무슨 확인을 안 했다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웃고 있는 걸 보고 네가 실망해서 그러나 본데 오늘은 성은이 축하할 일이 있어서 그랬어. 네가 병원에 의식 없이 누워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가족들 축하할 일까지 안 할 수 없는 일이잖니. 그래서 우리 가족 모두 병원에 있지 않고 여기 모여 있었던 거야. 그러니 네가 이해 좀 해줘. 그나저나 너 언제 깨어난 거니? 왜 연락하지 않고 이렇게 찾아왔어? 제가 연락하면 뭐 어떤 대책을 세우려고 하셨는데요? 제가 그대로 의식 못 찾은 채 누워있길 바라셨으면서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면 안 불안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여기로 찾아온 걸 보면 제가 다 알고 있다는 걸 모르시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누가 거짓말하고 뭘 다 알아? 너 아무래도 지금 막 일어나서 가사 상태에 네 머릿속과 현실을 구분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랑 얼른 병원으로 가자. 가서 안정 취하고 그 뒤에 우리 천천히 얘기하는 걸로 해. 진짜 사람을 얼마나 등신으로 생각해서 다 알고 있다는데 장난질을 해요?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게 그렇게도 힘들어요? 결국엔 용서 빌어야 할 텐데 처음부터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최선이라는 걸 몰라요?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서 고작 하루 이틀 그 시간 좀 벌어보겠다고 개수작질을 벌이는 거예요? 사람을 어디까지 무시하는 거야? 당신들 김정균 그놈이랑 한패라면서 그놈처럼 처음부터 내 돈 노리고 접근한 거라며. 그래서 나한테 잘해준 거라며. 그래놓고 어디서 개수작질이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누가 네 돈을 노려? 너 우리가 그럴 사람으로 보이니? 그렇게 보여? 새언니 진짜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그런 말을 우리 아빠 엄마 앞에서 뱉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좋게 대해주니까 만만하게 보여요?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것들이 정말... 야, 그럼 너희 아들 네 오빠 데리고 와. 데리고 와서 물어보자. 나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네 자식 네 오빠가 무슨 짓을 했는지 물어보자고. 내가 말했지? 다 알고 있다고. 김정균 그 새끼 지금 딴 년이랑 살림 차렸잖아. 살림 차리고 결혼식까지 올렸다면서. 그래서 너희 지금 어떻게든 시간 벌어보려고 이러는 거잖아. 내가 그 새끼 그년 잡으면 너희가 빌려간 돈, 식물인간 돼서 곧 자기 돈 될 거라고 생각한 그 돈 잃게 될 테니까 어떻게든 막아버리고 개수작 부리는 거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김정균, 그리고 너희 이 야가 빠진 식구들 오늘 나한테 죽을 줄 알아. 내가 너희들 가만 안 둘 거라고. 제가 남편이 딴 년과 식을 올리고 살림까지 차렸다는 것과 제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것,
또 식물인간이 된 제 돈을 꿀꺽하려는 걸 안다고 하자 시댁 식구들은 어떻게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됐냐는 듯 기겁했습니다. 그런 시댁 식구들에게 제 분노를 직접 보여주고자 시댁을 엉망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막 일어난 몸에다가 너무 무리를 해서 그런지 시댁 식구들 머리채를 잡을 힘도 집안 물건을 집어던질 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소리를 지르는 것만으로도 힘을 다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손에 쥐었던 걸 힘이 없어 놓쳐 떨어뜨리면서 또 팔을 휘저어 물건들을 치며 시댁을 조금 엉망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저의 모습을 본 시댁 식구들은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야? 집안을 뒤집을 것처럼 말하더니 한다는 게 고작 저거야? 정아야, 그게 네가 말했던 가만 안 둔다는 거니? 너 지금 우리가 있는 곳까지 올 수는 있는 거야? 뭐 어떡해, 우리 한숨 자고 있을까? 어허, 여보, 며느리가 진지하다는데 그걸 비웃고 있어요? 매너 없게 그러지 말고 우리 가족끼리 좀 기다려 줍시다. 그럼 우리 먹던 음식이나 마저 먹고 있자. 난 진짜 어떻게 되는 줄 알고 겁냈네. 그럼 엄마 아빠, 내가 오빠한테 전화해서 조심 좀 하라고 연락할게요. 언니 일어났으니까 꼬투리 잡힐 만한 것들 조심하라고. 사람을 가지고 노는 시댁 식구들의 모습에 너무 화가 나 온몸이 떨려왔어요. 화를 주체 못해서 말이죠. 너무 분해 눈물이 쏟아지려고 하는데 그때 제 뒤에서 누군가가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웃고 있는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질 정도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기 시작했죠. 전 남편이었어요. 조금 전까지 현관을 잡아두고 집안에서 벌어진 일을 듣고 있던 전 남편이 절 조롱하는 시댁 식구들의 모습에 더는 참지 못하고 나선 거였죠. 집안은 순식간에 쑥대밭이 됐고 시댁 식구들은 옴짝달싹하지 못했어요. 그나마 시아버지라는 인간이 전 남편을 막아 세워보려고 했지만 거의 2배나 차이나는 체격에 멈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남편이 난동을 멈췄던 건 거실과 주방이 초토화가 된 이후였어요. 조금 진정이 됐는지 전 남편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있었죠. 그러자 그전까지 입도 뻥끗 못하고 있던 시부모가 상황을 역전시켜보려고 억지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믿을 구석이 있어서 여길 찾아온 거구나? 저놈이지? 저놈이 너랑 이혼했다는 그놈 맞지? 근데 너 여기까지 저놈 끌고 들어온 걸 보면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다? 아무리 부부 사이였다고 하지만 이혼한 사이에 이젠 남의 집 여자가 된 네 일에 이렇게까지 관여하고 흥분해? 남의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 만큼? 내가 봤을 땐 너 분명히 저놈과 뭔가 있었어. 그게 우리 정균이랑 결혼하기 전부터 시작하고 있었는지 후였는진 내가 모르겠지만 분명히 너희들 사이에 이상 야릇한 분위기가 있었을 거라고. 그게 아니면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말이나 돼? 너 네가 바람 피우고 있다가 여차 싶으니까 우리 정균이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 맞지? 더러운 년. 어디서 누구 보고 손가락질이야? 똑같이 겨모든 주제 어디서 깽판이야? 뭐? 바람? 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요? 내가 무슨 바람을 피워? 내가 언제? 나랑 통신사에 가볼래요? 가서 그 몇 년 동안 이 사람과 전화통화, 문자 한 번이라도 한 적 있나 확인해 볼래요? 나 자신 있어요. 이 사람과 이혼한 뒤엔 단 한 번도 연락한 적 없으니까. 그러다 내가 의식 찾고 일어났을 때 그제야 이혼 이후 처음 이 사람 보게 된 거니까. 이 사람이 병원에 왜 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사람 불렀을 것 같아요? 당신 아들이 이 사람한테 전화해서 나 돌보라고 떠넘겼어요. 그걸 지금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나한테 죄를 떠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죽은 것도 아니고 식물인간이 된 기간이 길어 이혼한 것도 아닌데 아들 결혼식을 올리게 놔둬요? 날 죽은 사람 취급하고 찾아오지도 않아요? 내가 당신들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당신들한테 진심이었는데 당신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설령 날 가족으로 생각 안 했어도 돈 때문에 내 곁에 있었다고 해도 내게 받은 도움이 있는데 그럼 들여다보기라도 해야지. 날 방치하고 버려뒀으면 안 되는 거지. 도움은 무슨 도움? 너는 네가 준 것만 기억하니? 우리가 널 따뜻하게 대해줬던 건 그건 기억 못해? 그리고 우린 네 전 남편이라는 사람과 정균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 모르는 일이니까 우선은 이 집에서 나가라. 나중에 우리 정균이 불러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따져보자. 그 사이에 증거란 증거는 다 지우려고? 진짜 당신들과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겠다. 내가 여기 왔을 때부터 입 아프게 얘기한 지금까지 내게 미안한 내색이 조금도 없네. 한별씨, 미안한데 나 하나만 더 부탁할게. 이 집 전부 다 부숴버려. 이 집 폭탄이라도 터져버린 것처럼 죄다 부수고 박살내줘. 저 인간들 오들오들 떨게 만들어줘. 야, 지금 너 뭐라고 하는 거야? 너 거실이랑 주방 안 보여? 여기서 뭘 더 부숴?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안 돼. 아빠가 어떻게 좀 해봐. 아빠가 남자잖아. 아니 내가 뭘 어떻게 해? 저 인간 눈 돈 거 안 보여? 괜히 끼어들었다가 아빠가 죽게 생겼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정균이는 걔는 아직도 한참이래. 길이 막히면 뛰어오든 날아오든 어떻게 좀 빨리 와보라고 해봐. 몸이 멀쩡했다면 제가 그 집 안에 있는 물건이며 인간들이며 죄다 제 손으로 부수고 때려 눕혔을 거예요. 하지만 소리를 지르는 것만으로도 무리가 됐던 저는 전 남편에게 부탁해 집안을 한 번 더 쑥대밭으로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죠. 이번엔 거실과 주방이 아니라 집 전체를 다 박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전 남편은 제 부탁을 기다렸다는 것처럼 집안 곳곳을 누비며 물건과 가구들을 부수기 시작했죠. 그러자 시댁 가족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제 손으로 복수하는 건 아니었지만 속은 좀 시원했습니다. 그렇게 제 속이 조금은 나아지고 있을 때쯤 남편이 도착했어요. 병원 침상이 아닌 현관 앞에 멀쩡히 서 있는 절 보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놀라며 집 안으로 들어왔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남편은 금방 정신을 차리곤 시댁 식구들과 마찬가지로 막말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지금 뭐하는 짓이야? 깨어났으면 조용히 병원에 쉬고 있을 것이지. 남의 집에 찾아와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그것도 당신 전 남편을 우리 집까지 끌고 들어와? 당신 미쳤어? 넌 아예 네 가족들처럼 숨길 생각도 없구나. 막 나가자는 거지? 야, 그럼 언제 깨어날 줄 모르는 식물인간 옆에서 얼마나 인생을 희생해야 하는 건데? 사람이 팽팽한 나이가 얼마나 있다고. 그 귀한 시간을 의식도 없는 여자 간병하는데 낭비하고 있어? 야, 그만 시끄럽게 하고 우리 그냥 합의 이혼하자. 너 내가 바람 피웠다는 거 증명 못해. 나 방금 전까지 그 사람한테 우리 흔적 지우라고 말하면서 왔어. 우린 움직여도 둘이 움직이고 뭐든 너보다 빠를 텐데 이제 막 정신 차려서 서 있는 게 고작인 네가 뭘 어쩌겠다는 거야. 그리고 네가 바라고 기대하는 법의 심판과 현실에서의 심판은 다르다. 그러니까 서로 빨리 끝내는 걸로 좋게 헤어지자. 그게 너한테도 뭐야? 넌 뭔데 날 때려? 뭐 꼴의 전 남편이라는 거야? 정아 사랑한다고 야,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내가 전부터 너 개패드 패주고 싶었거든? 근데 그땐 의식 없는 정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먹 내려놨는데
이젠 아니야. 오늘 너 그때 일까지 포함해서 몇 배로 쳐맞을 줄 알아, 이 새끼야! 남편이 저에게 말하던 얘기를 듣고 화가 난 전 남편은 그때부터 남편을 붙잡고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 집안을 부술 때보다 더 화가 난 모습이었고 저도 전 남편을 알고 난 뒤로 처음 본 모습일 만큼 화가 난 모습이었죠. 얼마나 화가 나서 남편을 때렸는지 이러다 사람 죽이겠다 싶어서 제가 전 남편을 말려야 할 정도였어요. 제 덕분에 겨우 전 남편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던 남편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고 남편이 쓰러지자 시댁 식구들이 우르르 몰려와 저와 전 남편을 노려보며 남편을 자기들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절 원망하는 눈빛으로 보고 있는 시댁 식구들과 얼굴이며 몸이며 엉망이 된 남편에게 자기들이 얼마나 몹쓸 짓을 했는지 욕을 한 바가지 했죠. 원망하는 눈빛들 보니까 아직도 잘못한 거 하나 없다고 생각하나 보다. 당신들 정말 쓰레기야. 얼마나 쓰레기인지 내가 당신들과 가족이었다는 게 창피할 정도로 쓰레기라고. 어떻게 내가 식물인간이 되자마자 버릴 수가 있어? 그래도 몇 년은 다른 사람들 눈 때문이라도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가족으로서 최소한의 도리 아니야? 거기다 돈 받을 만큼 받았기 때문에 손해볼 것 없다고? 정말 밟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쓰레기 같은 것들. 그래, 나 김정균 너랑 이혼할 거야. 이혼할 거고 너네 가족들 내게 빌린 돈 다 갚아야 할 거야. 너희가 자처해서 쓴 차용증 생각나지? 나 그 돈 다 받아낼 거야. 당신들이 내 돈으로 웃고 즐기는 꼴은 못 보지. 돈 얼른 다 갚아! 이제 곧 남이니까 내 돈 다 내놓으라고! 뭐?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돈 얘기가 나와? 야, 너 내 아들 어떻게 할 거야? 내 아들 병신이라도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돈 내놓으라고? 야, 넌 이 꼴 안 보여? 네가 네 전 남편에게 시켜서 집안 엉망인 것과 우리 아들 다 죽어가는 거 안 보이냐고? 이게 사과부터 먼저 해야 될 판에 돈 얘기를 꺼내? 우리 저 새끼 깜빵에 쳐넣을 거야. 저 새끼 너 때문에 깜빵 가는 거라고? 너도 눈 달렸으면 보이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런데 어디서 돈 얘기를 꺼내고 있어? 시모 얘기를 듣고 순간 아차 싶었어요. 제가 너무 흥분해서 전 남편이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됐다는 걸 생각 못했습니다. 제가 처벌받는다면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전 남편은 아니었어요. 저는 적지 않게 당황하게 됐죠. 그러자 시모가 그걸 이용해 저에게 제안을 해왔습니다. 너도 네 일 때문에 네 전 남편 깜빵 보내긴 싫지? 그럼 네가 받아야 하는 돈 중에 80% 깎자. 그럼 우리도 오늘 일 없었던 일로 넘어가마. 지금 돈 깎겠다고 이 상황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아이 그래서 깎아줄 거야 말 거야? 싫으면 말고. 우리야 저놈 깜빵 보내고 피해 금액은 금액대로 따로 받으면 되는데 뭐. 알았어요. 그렇게 할 테니까 저 사람 처벌 안 하겠다.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 시모의 제안을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 남편이 끼어들었죠. 10%까지만. 뭐? 아니 저놈이 뭐라고 하는 거야? 당신들이 이 사람에게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돈에서 내 죗값을 대신할 돈은 10%라고. 나 교도소 보내겠다고? 그럼 그렇게 해. 나야 교도소 가면 그만이니까. 어차피 나도 사업하는 사람이라 잠깐 교도소 다녀온다고 큰 문제될 거 없어. 그러니까 어줍잖게 협박도 딜도 하지 말고 10%만 깎고 끝내. 한별아 아니야.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네가 그런 것까지 부담할 필요 없어. 정화야 괜찮아. 나 교도소 다녀와도 문제 없다는 거 네가 제일 잘 알잖아. 그리고 이런 놈들 제안 받아들였다간 또 뭔 짓 할지 몰라. 그러니까 넌 보고만 있어.
자, 10% 아니면 지금 바로 신고해요. 아니다. 내가 감형받아야 하니까 자수해야 되겠다. 그럼 전화합니다. 저 미친놈. 그래. 그럼 10%에. 예. 10% 깎는 거다. 잠깐. 시간 지났는데? 내가 112 누르기 전에 했어야지. 아이 참. 그럼 다시 내가 제안합니다. 아까 10%에서 90% 깎아서 그러니까 총 금액의 1%인 거죠? 자, 1% 깎는 건 어때요? 뭐? 이런 미친놈. 그럴 바에 너 깜빵에 쳐놓고 너한테 피해 보상금 받고 말지. 그렇게 하세요. 근데 나 어차피 교도소 가는 거면 더 난리 좀 치려고요. 훈장이라고 생각하고 빨간 줄 그어지는 건데 확실히 그어야지. 안 그래요? 그쪽 친인척, 지인들 전부 찾아가서 한바탕 합니다. 뭐 시까지 올렸으니 저놈 더러운 관계는 알고 있을 테니까 그냥 오늘처럼 깽판이나 치려고요. 그쪽들 때문이라고 하면서. 뭐? 저런 개망나니 같은 새끼가 다 있어? 야, 우리가 네 협박에 놀아날 것 같아? 마음대로 하세요. 난 한참 전부터 교도소 갈 준비 돼 있다니깐요. 그래. 그럼 1%라도 해. 전 남편의 재치라고 해야 할진 모르겠지만 덕분에 역으로 시댁 식구들에게 협박을 할 수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갚아야 할 돈에서 1%를 깎고 그날 제 전 남편이 저질렀던 일을 없는 셈 치기로 했죠. 돈을 아껴서 다행이 아니라 전 남편이 경찰서에 불려가지 않게 돼서 다행이었습니다. 이제 그걸로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하려고 했는데 전 남편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고 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나중에 딴소리 할 수도 있다며 자기도 약점 하나를 붙잡고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잠깐, 이러다 또 딴소리 하면 어쩌려고? 우리 이왕 거래하는 거 확실히 합시다. 종이 쪼가리야. 어기면 그만인 내용의 약속이었으니까 서로 약속한 거 지킬 수 있게 하나씩 주고받죠. 근데 그쪽이야 이미 제가 난동 부린 걸 증거로 남기면 끝이니까 약점 하나 잡았고 내가 받으면 되는데 뭐가 좋을까? 그쪽 아들이 정화 두고 딴 여자랑 바람 피웠다는 증거가 좋겠네요. 그걸로 합시다. 뭐? 웃기고 있네. 우리가 미쳤어? 그런 걸 너희 쪽에 넘겨주게? 저기요. 그쪽이 폭행죄, 재물손괴죄로 나 신고하면 그쪽이 말한 것처럼 교도소행인데 나도 그것과 비슷한 증거는 있어야 서로 등가 교환이 되죠. 솔직히 그 증거도 부족해요. 두 사람 어차피 합의 이혼할 거고 그 증거로 고소해도 위자료 그쪽은 받아내는 것뿐인데 징역살이야 무게가 같습니까? 그리고 나 더 이상은 두 사람 사이에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요. 나도 내 목숨 챙기는 거니까 걱정할 일 없을 거예요. 내가 약속합니다. 전 남편의 제안에 시댁 식구들과 남편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어요. 하지만 전 남편이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거라며 설득하자 마지못해 몇 가지 증거물들을 넘기기 시작했죠. 결혼식장 계약서와 영수증, 두 사람의 이름으로 예약한 신혼여행 관련 영수증 등등의 서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 정말 전 남편이 제 시댁 식구와 남편을 못 믿고 그 서류를 챙겼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시댁을 나오자마자 남편은 그 서류들을 제게 쥐어주며 상간녀 소송과 위자료 소송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정화야, 네가 이거 가지고 있다가 몸 회복하면 변호사 만나서 상간녀 소송도 하고 위자료 청구, 재산 분할할 때 써. 그리고 내가 틈틈이 모아온 증거도 있거든? 그것도 언제든 네가 말만 하면 가져다 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뭐? 그럼 이거 전부 나 주려고 받아낸 거야? 그럼 합의 이혼으로 되겠어? 법적으로도 저것들 인간 아니라는 거 낙인 찍어야지. 나 신경 쓸 필요 없어. 이 정도 당하면 저것들도 나 신고 못해. 뒤에 또 뭐가 있을 줄 알고 신고하겠어. 그러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네 건강, 네 복수만 생각해. 정말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믿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 전 남편 덕분에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수할 수 있었고,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도 이어가면서 당한 거에 대해선 완벽하게 복수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혼 이후 절 도와준 전 남편과는 편한 친구로서 만남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다 요즘 다시 진지한 만남을 가지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절 무척이나 싫어하시고 괴롭히시던 전 남편의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됐거든요. 시어머니께 인정받았으면 더 좋겠지만 우리 두 사람이 잘 지내는 걸 보여드리는 걸로 대신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물론 아직은 서로 많이 조심스럽긴 해요. 하지만 한 번의 실패를 겪었고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믿음직한 사람인지 알게 된 그 시간이 있으니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인생의 막을 시작할 저와 제 남편에게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저는 여기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